나쁜 사마리아인들, 신자유주의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장하준. 서문, 10년 전, 그리고 지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8년 7월 말, 한국에서 2007년 가을 한국어판으로 출간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관한 난데없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다른 20여 권의 서적과 함께 국방부 금서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금서, 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단어였던가. 19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금서가 있었다. 아니, 많았다. 그 당시 마르크스주의 등 좌파적 관점에서 쓰인 책들의 대다수는 이념 서적으로 분류되어 소지되거나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히틀러의 나이투쟁은 금서가 아니었다. 물론 그때 대학생들은 복사집을 통해서 금서를 불법 복제해서 읽고 토론했지만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책을 읽다가 들키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 1987년 민주항쟁 그리고 1997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등을 거쳐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금서라는 개념은 사라졌다.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 국민이 최근에 이루어낸 촛불혁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시민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서 지식을 흡수하고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국민이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지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행위였고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서 금서는 사라져야 하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군부 독재가 끝난 지 20여 년이 지난 2008년에 금서라니 웬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란 말인가. 물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2008년의 금서 목록은 국방부에서 정해 군 병영 내에서만 몰래 시행한 것이지만 정말 서글픈 일이었다.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바쳐가며 고문을 당해가며 감옥 생활을 하고 체류탄을 맡으며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 정부를 뽑아놓았지만 금서 지정과 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까지 하라고 표를 준 국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금서 지정이 신나는 일이었다. 금서가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광고 효과로 책 판매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놀라운 숫자의 새로운 독자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었고 그 덕분에 더 많은 독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작가, 특히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논픽션 작가로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한 명의 독자라도 더 자기 책을 읽어주는 것일진데 국방부의 금서 지정은 작가로서는 예기치 않은 행운이었다. 박정희도 반자본주의자인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금서 지정에서 특히 기가 막혔던 것은 금서가 된 이유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책이 반미 반자본주의여서 금서가 되었다. 반미라니?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미국 초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유치산업보호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비롯해서 미국의 경제사상과 경제정책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이 어떻게 반미서적인가. 물론 198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취해온 신자유주의적 정책, 특히 그런 정책을 후진국에 강요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특정 정부,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게 어떻게 미국에 반대하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을 비판한다고 미국 정부가 기분 나빠한다면 몰라도 왜 한국 정부가 그것을 문제 삼고 게다가 금서로 지정하기까지 하는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천국 수호신으로 상상한 미국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냉전시대의 사대주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어서 서글펐다.
반자본주의라는 이유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지지하는 책이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폐해 중 많은 부분을 정부 정책과 시민의 행동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주장 중 하나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무분별한 시장주의가 지나친 불평등과 경제 불안을 가져와서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시장을 적절히 규제하고 복지국가 등 사회 통합적 정책을 펴는 것이 사실은 자본주의를 더 잘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자본주의를 지키려고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반자본주의란 말인가? 이 책에서 추천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우리나라 보수 세력에서 그렇게도 신격화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행했던 정책이다. 그러니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반자본주의적이라면 박정희도 반자본주의자이다. 국방부는 문제가 된 책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금지를 한 것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 쪽에서 보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괘씸한 책임에는 틀림없다. 이 책이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찬양하던 고삐 풀린 세계화와 무분별한 시장주의에는 대단히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자 나라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금소로 지정된 2008년 여름은 그해 9월 리먼 브러더스의 붕괴로 도화선이 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었다. 이미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금과 옥조로 여겨지던 때였다. 이런 조류의 역행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이 얼마나 허약한 역사적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이 추천하는 무역 자유와 외국인 투자 자유와 민영화, 보수적 재정 정책 등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보여주려고 했다. 이 책이 강조한 것은 이런 정책이 개발도상국에게 특히 안 좋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선진국이 경제 발전을 할 때에는 그들이 현재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오늘날 자유무역의 시조로 여겨지는 영국은 양모 등 원료 수출에 의존하던 19세기 초까지는 엄격한 보호무역으로 자국 산업을 발전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 10달러짜리 지폐에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다. 해밀턴은 후진국 정부는 부모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이를 보호하듯이 자국 산업이 자력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할 때까지 보호무역을 하고 보조금을 주어 육성해야 한다는 유치산업 보호론을 제창했다. 미국 정부는 영미전쟁을 겪으면서 산업화의 중요성을 느껴 그 이후에 해밀턴은 이미 1804년에 결투에서 사망했지만 그의 이론을 채택했고 일단 유치산업 보호를 시작하자 세계 최고의 관세율을 자랑하는 보호무역의 아성이 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어졌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수의 유럽 국가가 19세기 중반 이후 해밀턴의 이론을 발전시킨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이론을 받아들여 보호무역을 하였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쓰면서 중화공업을 키웠다. 20세기 후반에는 일본을 필두로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보호무역을 하고 외국인 투자를 극심하게 규제하면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였고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키웠다. 이렇게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가 이제는 후진국의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은 공경에 빠진 나그네를 돕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남을 돕는 척하면서 해코지하는 위선적인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책의 제목 뒤에 숨어있는 잊힌, 아니 의도적으로 지운 자본주의의 역사이다. 신자유주의는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금소로 지정되고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를 맞았다. 세계화와 시장 자유화 덕분에 끊임없이 번영하는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자랑하던 신자유주의자들은 말문이 막혔고, 정부가 개입하면 경제가 망한다던 그들도 수많은 정부가 주요 기업들, 특히 포드, GM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과 주요 은행들의 막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적극적 적자재정 정책을 쓰는 데에는 입을 닫았다. 금융규제 강화도 못마땅하지만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도 잠깐, 2011년 유로권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유로권 위기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생산성이 낮은 취약한 경제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로 세수가 감소되고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나서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IMF 등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은 재정 적자의 이유가 이들 나라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면서 재정 지출의, 특히 비생산적인 복지 지출의 급격한 삭감,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정부 채무 상환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이에 정부 구제 금융으로 희생한 금융기업들은 다시 로비를 해서 새로 도입된 금융규제에 물타기를 시작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얼핏 보기에 2008년 금융위기에서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나라가 위기 이전의 소득 수준을 회복하였고 최근 5, 6년 동안은 경제성장도 지속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금융위기 이후 치솟았던 실업률도 떨어졌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낮아졌다.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에서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요즘 미국, 영국 등에서 보이는 경제성장은 이른바 장기 침체 이론에 관한 논쟁을 불러올 정도로 미미하다. 1인당 소득 기준 성장률이 연간 1에서 1.5% 수준이다. 그나마 그것도 역사에 없는 저금리, 영국의 경우는 기록이 시작된 17세기 이후 최저 이자율을 썼음에도 경기 회복이 안 되어서 도입된 이른바 양적 팽창 정책을 통해 풀린 엄청난 돈 때문에 생긴 거품 경제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실업률이 낮아진 것도 일부는 구직 포기를 해서 노동시장 참여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일부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할 수 없이 자영업을 시작하여 생계 유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나마 새로 생긴 일자리도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한 세대 전과 비교해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반 이래 최악의 불평등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삐 풀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빚어낸 이런 결과는 바로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선출, 유럽 각국의 반이민을 내건 극우파 정당의 득세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른바 뒤처진 사람들의 분노의 가장 큰 원인이다.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면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경제가 괜찮지만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취약하다.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고성장으로 시작된 석유, 광물, 농산물 등 1차 상품 가격 인상으로 벌어들인 돈을 산업 발전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고, 이에는 정부 개입, 특히 산업정책을 배관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영향이 크다. 그 결과 중국 경제가 감속하고 선진국이 금융위기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경제가 암초에 부딪힌 나라들이 많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IMF 구제 금융을 신청했고, 남미와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신자유주의의 희생자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의 희생자였다. 1997년 외환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진 지나친 그리고 지나치게 급격한 금융자유화의 결과였지만
국내외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이 과거의 잘못된 국가주도형 경제 모델 때문이라고 호도하면서 적극적인 개방, 민영화, 규제 완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우선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과거 고도 성장기의 1인당 소득 기준으로 6%가 넘던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대로 떨어졌다. 경제가 성숙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비율이 갑자기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투자 감소이다. 외환 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워졌고 이들이 계속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장기 투자가 힘들어졌다. 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은행 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없어지자 은행은 위험이 높은 기업 금융 대신에 앉아서 돈 버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소비자 금융을 주로 하기 시작했다. 은행 대출 중에 기업 대출의 비율이 1990년대 초 90% 선에서 30에서 40% 선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투자가 어려워졌다. 결국 투자율은 국민소득 대비 35% 선에서 30% 선으로 떨어졌고 경제의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설비 투자는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국민소득 대비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 14에서 16% 수준에서 7에서 8%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투자가 줄어드니 경제성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투자가 잘 안 되니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정체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대부분 70에서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기존 산업 안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옮아왔지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계, 제약 등의 분야나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의 장벽을 뚫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산업의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의 맹렬히 추격당하고 있다. 조선, 철강 등은 이미 중국에 크게 잠식당했고 이제 자동차나 휴대전화마저 중국의 위협이 느껴지고 있다. 그나마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 반도체도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 우위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업 투자의 부진이 큰 이유 중 하나이지만 경제계획 및 산업정책이 폐기되면서 신산업 개발이 더뎌진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다.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변화는 성장의 둔화만이 아니다. 고용도 불안해졌다. 가뜩이나 높았던 비정규직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정규직도 과거에 비해 고용이 극도로 불안해졌다. 더구나 복지제도가 취약하다 보니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곤란하고 재기가 힘들어 고용 불안전의 증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 수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두 번째로 낮다. 프랑스 32% 선, 핀란드 31% 선, 덴마크 29% 선, 스웨덴 27% 선 등 유럽의 고도복지 국가들의 3분의 1 수준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선진국 중에서 복지 지출이 가장 낮다는 미국 19% 부근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하다못해 신자유주의 모범생으로 알려진 칠레 11% 부근보다도 낮다. 고용은 불안한데 육아, 교육 등에 대한 보조도 미비하니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출산율은 세계 최저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다. 실업보험과 연금이 형편없으니 실직을 한다거나 은퇴를 하면 살 길이 막막해진다. 이에 따라 자살이 급증하여 1995년까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던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제는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단연 1위가 되었다. 촛불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사회의 이런 문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혁신 성장이라면서 기껏 의료 관광이나 여구의 금융 등 허황된 분야만 거론하였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복지를 늘린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더 만들고 복지 지출도 늘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정책으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와 사회 문제를 풀기에는 태부족이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한데 바로 산업정책의 부활과 획기적인 복지국가의 확대이다. 우선 산업정책부터 보자. 정부, 기업,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 기업 전략,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해 합의를 형성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산업 정책을 하면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금도 대규모 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왜 우리만 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는 신자유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과거와 같은 고도의 보호무역은 그만두었지만 연방정부 연구기관들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돌고 실패 위험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여 민간 부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실행해왔다.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GPS, 생명공학 등 현재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대부분의 산업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다른 나라에게는 정부가 산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나자 재빨리 개입해서 자동차 산업에 대대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각종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다. 복지정책에서는 복지국가를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형평에 맞게 늘린다는 소극적 접근을 버리고 잘 만들면 복지제도가 모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단기적으로는 복지 확대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면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이 높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내수가 진작되면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복지 제도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실업보험, 재교육 등을 확대해서 실패를 해도 재기할 수 있게 해주면 노동자들이 더 진취적이 되어 신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직업 선택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이 신속해지고 신산업 창출이 더 쉬워져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미국에 비해 1.5배가량 큰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미국보다 경제성장이 빠른 이유는 그들이 이룬 복지국가가 생산지향적이고 진취적이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의 새 장을 연 촛불혁명은 우리 국민이 더 공정하고 다 같이 잘 살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열망에서 이루어낸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평화적 정치혁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이런 열망이 더 절실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불공정하고 잔인한 데다 역동적이지도 못한 나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런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들로는 부족하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 사회 체제를 바꿔야 한다.